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원제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죠. 네, 맞아요. 의미를 찾아서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책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이죠. 네, 정말 고전인데요. 정신과 의사였던 프랭클 박사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을 바탕으로 썼지만 이게 단순한 고발이나 회고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렇죠. 오히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온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이론의 핵심,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절한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책의 일부, 수용소 경험으로 들어가 보죠. 프랭클 박사는 이 이야기가 어떤 영웅이나 유명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백만 명의 이름 없이 쓰러져간 평범한 수감자들의 기록이라는 걸 분명히 하죠. 맞습니다. 이 책이 가진 힘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겪었던 그 처절한 심리 변화를 아주 냉철하게 그러면서도 깊은 공감으로 분석해냈다는 점이요. 프랭클은 수감자들의 심리 상태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용소 도착 직후 겪는 충격 단계입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삶과 죽음이 갈리는 선별 과정이라니 모든 걸 빼앗기고 심지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엔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는 뭐랄까 집행유예 망상 같은 것에 잠시 사로잡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가혹한 현실은 금방 그 환상을 깨트려버리죠. 그 충격이 지나면요. 그 충격 이후에는 점차 두 번째 단계인 무감각, 애파티 상태로 접어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폭력, 굶주림, 질병, 또 동료들의 죽음. 이런 것들을 가속 보다 보면 감정이 마비되는 거죠.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생존을 위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의 끔찍한 현실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가는 정신적으로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요. 프랭클은 이 상태를 주변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 심지어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표현합니다. 정말 극한 상황이네요. 네, 오직 아주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 남아서 예를 들면 정말 묽은 수프 한 그릇이나 작은 빵 조각 같은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갈망의 의식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죠. 듣고 보니 단순히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든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내면으로의 도피예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그 풍요로운 내면 세계로 숨어드는 거죠. 내면 세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아주 생생하게 그리는 겁니다. 프랭클 박사 자신도 그 혹독한 강제노동 중에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신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체적 고통을 초월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거군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 구원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실현되는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내 옆에 없더라도 그 사랑 자체가 삶의 강력한 의미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랑의 힘뿐만 아니라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위안을 얻는 모습도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강렬한 노을빛이나 멀리 보이는 산의 풍경 같은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잊고 경탄하는 순간들이요. 프랭클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하고 느꼈던 순간을 기록했는데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미적 감수성을 잃지 않는 인간 정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죠. 네, 정말 그렇죠. 또 수용소 안에서 열렸던 그 조악한 공연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 고통을 잊기도 하고요. 맞아요. 인간적인 감정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유머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맞다. 그런 상황에서 유머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게 참 대단한 거죠. 유머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잠시나마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무기가 됩니다. 프랭클이랑 동료 의사가 매일 서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기로 약속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텼다는 일화, 그거 정말 인상 깊잖아요. 웃음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지 보여주죠. 그러네요. 심지어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요. 담배 몇 갭이나 평소보다 조금 나은 수프한 그릇에서 엄청난 상대적 행복감을 느낀다는 부분도.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쭉 보면 이걸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건 제 생각에는 프랭클이 말하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인 것 같아요. 외부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억압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라도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거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 태도의 선택이요? 네. 고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면의 자유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프랭클이 도스토옙스키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적응력과 함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끝까지 남아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아까 그 수용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적 존재 상태가 사람들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죠. 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 그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프랭클은 경고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딱 사라지는 순간 정신적인 저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저항력까지 급격히 무너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특정 날짜에 해방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네, 맞아요. 그 동료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죠. 그날이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갑자기 확 쇠약해져서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희망의 상실이 면역력 저하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섬뜩한 예죠. 그럼 프랭클 박사 자신은 어떻게 그 희망을 붙잡았을까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요? 프랭클은 니체의 말, 살아야 할 왜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에게 그 왜는 첫째로는 잃어버린 로고테라피 원고를 다시 완성해야 하는 학문적인 과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아, 미래의 목표와 과제. 네,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고통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예를 들어 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조차도 자신이 용감하고 존엄하게 완수해야 할 의미 있는 과제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시련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마주하는 거죠. 바로 이 끔찍했던 수용소 경험이 프랭클 박사가 창시한 로고테라피 이론의 정말 생생한 증거이자 뼈대가 된 셈이군요. 본인 스스로도 책 일부가 로고테라피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로고테라피의 핵심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로고테라피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will to meaning이다. 로고스가 그리스어로 의미를 뜻하거든요. 아, 로고스가 의미군요. 네. 이게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 원칙이나 아들러가 강조한 권력 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프랭클은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고 즐거움을 쫓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서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지닌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찾고 실현할 때 진짜 만족과 심리적 건강을 얻는다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세 가지 주요한 길을 제시하는데 이게 아주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창조나 행위요? 네, 그러니까 일에 헌신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둘째는 어떤 가치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거나 예술 작품에 깊이 몰입하거나 특히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험 속에서 삶은 의미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사랑. 아까 수용소 경험에서도 나왔던.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길. 이게 로고테라피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바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태도요? 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대면하느냐, 즉 용기를 잃지 않고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면서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통해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련을 통해서 내면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 셈이랄까요?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와 딱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프랭클은 이 세 가지 길 중 어느 것이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듣고 보니 프랭클은 우리한테 의미를 찾아야만 해.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의미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이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프랭클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이렇게 딱 막힐 때 사람들이 실존적 좌절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삶이 공허하고 목적 없이 느껴지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태죠. 아, 실존적 좌절. 네, 이런 실존적 좌절감이 깊어지면 누제닉 노이로제, 우리말로는 의미상실성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신경증처럼 심리적인 갈등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정신적 고통인 거죠. 혹시 이게 현대인들이 느끼는 공허함이나 무기력함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프랭클은 그렇게 봤어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건태감, 공허함, 우울감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누제닉 노이로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겪는 번아웃이나 방향상실감 같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와, 오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인간 정신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상상조차 힘든 비극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죠. 수용소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길어올린 통찰이지만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통과 시련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아주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관계의 갈등,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프랭클의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프랭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처한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큼은 온전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이 책의 통찰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인간 존엄성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태도를 선택할 자유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프랭클 박사가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단 두 종류의 인종, 즉 괜찮은 사람 디센트 피포가 그렇지 않은 사람 인디센트 피포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두 종류의 사람. 그게 인종이나 국적 같은 걸 말하는 건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이 구분은 우리가 흔히 기준으로 삼는 국적, 인종, 종교, 사회, 계층, 정치적 신념 같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수감자 중에도 또 간수 중에도 괜찮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프랭클은 탔튼 수감자 중에서도 동료를 밀고 하고 간수에게 아첨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했던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뽕조각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던 괜찮은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나치 간수들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나마 인간적인 연민이나 도움을 보여준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와,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과연 이 괜찮음과 그렇지 않음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건져줄까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어떻게 발견하고 구별할 수 있을지, 또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할지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